제약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 해부학 그 20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락 나가기 첫 번째 레벨을 다룹니다. 이번 시간은 스컬과 하이오이드본을 제외한 나머지 뼈들에 대한 골학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MK 해부학의 아우트로 1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의 다양한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어의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해부학 용어는 의학과 치의학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로 이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해부학적 용어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단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자국화된 바가 있습니다. 대한해부학회에서도 해부학 용어를 그 뜻에 맞는 우리말로 옮기거나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글 해부학 용어의 사용이 장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을 제외한 기초 및 임상치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 측면에서, 그리고 아직 일상의 임상치약에서 영어 용어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로 된 해부학 용어를 게을리 공부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죠. 좌우지간 해부학 공부를 하게 되면, 특히 그 어원을 따져가면서 세세히 공부하게 되면 영어 단어 실력이 증가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재밌게 해부학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지식 공유 이니셔티브이자 해부학 보급 프로젝트로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물론 전공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말고 주말 저녁이나 한가할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부학적 자세,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이 형태를 기술하는 학문으로서 이 형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정의되어야 하고, 방향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즉, 형태 기술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자세에 대한 특정이 없을 때에는 관습적인 해부학적 자세를 정의해서 모든 설명과 방향과 위치의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혼돈을 줄이는 것이죠. 이 자세는 눈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양쪽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서서 발끝이 약간 벌린 채 앞으로 향하게 곧게 딛고 양팔과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실제 카데바를 해부할 때라든가 혹은 최신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혹은 VR 장비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실 때 시신의 상태가 해부학적 자세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자세를 해부학적 자세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으로 해부학적 평면, anatomical plan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와 해부학적 평면에 대해서는 재미있게 해부학 2, 3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부학적 평면은 총 4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정중면, median plane, midi-sagittal plan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을 좌우 대칭으로 나누는 가상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상면, sagittal plane이라고 하게 되면, sagittal plane은 median plane을 기준으로 해서 이에 평행되는 면들의 연속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edian plane, midi-sagittal plane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을 parasagittal plane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마면, 전두면, frontal plane 혹은 coronal plane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중면에 직교해서 신체를 전후로 나누는 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평면, horizontal plane 혹은 transverse plane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중면, median plane에 직교하며 신체를 상하로 나누는 면입니다. 특별히 이 horizontal plane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어떤 특정 수준, 특정 레벨, 특정 높이에서 부르는 다양한 horizontal plane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터널 앵글의 레벨에 있는 horizontal plane의 경우에는 thoracic plane 혹은 transthoracic plane 혹은 plane of Ludwig 등으로 불리게 되죠. 다음으로 해부학적 방향 anatomical direc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superior와 inferior, 네, 머리의 가까운 쪽과 발과 가까운 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superior의 경우에는 rostral, cranial 혹은 cephalic으로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inferior의 경우에는 caudal로 쓸 수가 있는데 주로 발생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안테리어와 파스테리어, 신체의 앞쪽과 뒤쪽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때 안테리어는 벤트랄로, 파스테리어는 도잘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역시 발생학에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안쪽과 가쪽, 내측과 외측이라고 해서 미디얼과 레터럴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미디안 플레인의 가까운 쪽과 먼 쪽을 가리키게 되죠. 네 번째로 몸쪽과 먼쪽 해서 프록시말과 디스탈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치아 형태학에서 사용되는 프록시말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거기에서는 디스탈의 반대가 미지알이고 미지알과 디스탈을 합쳐서 프록시말이라고 불렀었지만 해부학에서는 몸쪽, 몸통에서 가까운 쪽을 프록시말이라고 부르고 먼 쪽을 디스탈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섯 번째, 바깥 익스터널과 속 인터널, 장기나 공간, 캐비티라고 말씀드렸던 용어에서 중심에서부터 가깝거나 먼 것을 가리키고 인터널은 속이고 익스터널은 바깥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superficial과 deep, 이 용어는 인접 구조에서 주로 사용하고 표면에서 가깝거나 먼 것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표면에서 가까운 것이 superficial, 그리고 먼 것이 deep이 되겠죠. left하고 right, 이건 왼쪽과 오른쪽, 이것은 dexter와 sinist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중심, 중추와 말초, 주변으로서 central과 peripheral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체의 중심부에 가깝거나 먼 쪽을 의미하게 되고 신경계통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죠. 동측, 같은 쪽을 ipsilateral이라고 그러고 반대쪽 혹은 반대측을 contralateral이라고 그럽니다. 신체나 장기, 구조 등에서 같은 쪽과 반대편 쪽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요. 양쪽 다를 가리킬 때는 bilateral이라고 그러죠. 이 용어는 총이치에서 bilateral balanced occlusion이라고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부학적인 방향, anatomical direction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모호함을 피하고자 만든 용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용어들만으로는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애매한 부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팔과 다리의 해부학적 자세에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될 때 서로 굽혀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쉽죠. 또한 위의 용어들은 안테로레터럴 등과 같이 복합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부학에서 기술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곡, 플렉션, 관절의 각을 줄이면서 굽는 것을 말합니다. 가쪽 굴곡, lateral flexion은 고개나 몸통을 정중면, median plane에서 먼 쪽으로 굽히는 것, 가쪽으로 굽히는 것을 lateral flexion이라고 그럽니다. 이에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펴이라고 해서 extension이 되는데요. extension은 관절이 각을 크게 하면서 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으로 모음과 벌림이 있는데 모음은 adduction이고 벌림은 abduction입니다. 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를 정중면으로 가깝게 가져오는 것이고요. 벌림의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를 정중면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실 때 다리를 쩍벌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abduction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bduction은 이런 해부학적인 뜻 외에도 유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올림과 내림, elevation과 depression이 있는데요. 네, 코로날 플레인을 따라서 몸의 일부를 들어 올리는 것을 elevation이라고 하고, 네, 반대로 내리는 것을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몸의 일부가 앞으로 향하는 것과 몸의 일부가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맨더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로테이션은 돌림인데요. 이것은 목, 몸통 등에서 중심이나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가리키고 레터럴 로테이션과 미디얼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 등이 정중면에서 먼 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가쪽 돌림, 레터럴 로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정중면에서 가까운 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안쪽 돌림, 미디얼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휘돌림, circumduc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해부학적 구조물의 한 끝은 정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쪽 끝이 원을 그리며 운동하는 것. 네, 숄더 조인트에서 주로 가능한 운동인데요. circumduc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덮침과 뒤침이 있는데요. 덮침, 프로네이션은 아래팔, 포암에서 일어나는 운동으로서 손바닥을 뒤나 아래로 향하게 하는 움직임을 가리키고요. 수퍼네이션의 경우에는 아래팔, 포암에서 일어나는 운동인 것은 똑같은데 손바닥을 앞으로나 위로 향하게 하는 움직임, 즉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움직임을 수퍼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파인 포지션과 프론 포지션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ulnar flexion과 radial flexion이 있는데요. 네, 손을, 핸들을 새끼손가락 쪽, ulnar 쪽으로 기울이는 것, 이것을 ulnar flexion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사실 ulnar abduction, ulnar deviation이라는 용어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반대로 노쪽 굽힘, radial flexion, 이것은 손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radius의 방향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을 radial abduction 혹은 radial devi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개의 운동의 범위를 보았을 때, ulnar abduction이 radial abduction보다 큰데요. 그 이유가 바로 ulnar의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가 radius의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보다 작기 때문이죠. 이 손의 움직임, 특히 손의 움직임에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은 다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용어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한정되어서 사용되는데 사람의 엄지손가락의 경우는 다른 손가락과 상당히 다른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본적인 그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손가락들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손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쪽 벌림이라고 하는 radial abduction과 palmar abduction이라고 하는 손바닥 쪽 벌림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상응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abduction을 했을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이 두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radius의 방향 쪽으로 벌리면 radial abduction이 되고 손바닥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palmar abduction이 됩니다. 즉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면에서 떨어져 앞으로 해부학적 자세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내미는 것을 palmar abdu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radial abduction은 엄지손가락을 집게손가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즉 코로날 플레인 상에서 프론탈 플레인 상에서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radial abduction입니다. 이 두 가지 abduction에 대해서 원래의 집게손가락 바로 옆에 있는 위치로 원위치하는 동작은 adduction이라는 용어, 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외에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opposition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 동작, 이 모션은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4개 중에 어떠한 것에 이렇게 서로 맞닿게 갖다 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대의 opposition의 경우에는 새끼손가락과 맞닿게 하는 것이 되겠죠. 요것의 반대 개념, 원 위치로 돌아오는 개념은 reposition 혹은 retroposition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쓰는 것인데 오포지션을 맞섬이라고 했을 때 이 맞섬 상태에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잘 보시면 circumduction이나 rotation도 가능합니다. 예. 물론 다른 손가락도 circumduction이 좀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은 이제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그리고 opposition 등이 주된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포지션의 경우에는 펠마 abduction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약간의 로테이션 그리고 플렉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완성이 되는 복잡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복잡한 운동을 저희 인간들은 잘 할 수 있죠. 네, 다음으로 도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을 알아보는데요. 이것은 발에 한정된 용어인데 발등 굽힘이라는 게 도지 플렉션이고 발바닥 굽힘이라는 게 플란타 플렉션입니다. 발이나 발가락을 위로 드는 것, 발가락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을 도지 플렉션이라고 하고요. 발이나 발가락을 발바닥 아래로 내리는 운동을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하죠. 네, 발목의 경우에 플렉션, 익스텐션의 기술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이 용어들,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을 쓰는 것인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본다면 테크니컬하게는 발목을 익스텐션 할 때가 도지 플렉션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관절의 양쪽 파트를 이루는 발, 푸트하고 레그가 그 각도가 서로 작아지기 때문에 각도가 작아지는 것은 플렉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이것들이 혼동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대신에 도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 도지 플렉션이 기술적으로는 익스텐션이고요. 플란타 플렉션이 실제 플렉션이 되겠죠. 네, 위와 같은 사용이 주를 이루어서 저희는 앞에서 앵클 조인트의 안정성을 기술할 때 위의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발레 선수들, 발레 하는 무용가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도지 플렉션이 되겠고, 또한 저희가 엑셀을 밟을 때, 자동차의 엑셀을 밟을 때 쓰는 운동이 도지 플렉션이 되겠죠. 손의 경우에도 플렉션은 팔마 플렉션, 익스텐션의 경우에는 도지 플렉션, 발의 경우와 단어 같은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손은 발보다는 그 혼동의 폭이 적기 때문에 그냥 플렉션, 익스텐션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벌전과 이벌전, 안쪽 들림, 가쪽 들림 혹은 안쪽 번짐, 가쪽 번짐을 살펴보죠. 이건 역시 발에서만 나타나는 운동인데 발바닥, 소울이죠. 발바닥을 안쪽, 즉 바디의 midline으로 향하게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움직임을 인벌전이라고 하고, 가쪽 번짐, 가쪽 들림, 이벌전은 발바닥을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운동들은 텔로캘케니얼 조인트에서 주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인벌전이 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걷게 되면 다섯 번째 메타탈서스, 메타타잘본의 튜버클 부위가 잘 프랙처 된다고, 피로골절이 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부학에서 사용하는 부위에 관련된 용어를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봅니다. 귀, 이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틱, 코, nose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nasal, mouth, 입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oral, neck, 목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cervical, point of shoulder, 어깨의 가장 뾰족한 부분, 튀어나온 부분은 acromial, acromial, 그리고 armpit, 겨드랑이의 경우는 axilla, 형용사형은 axillary가 되겠죠. 그 다음 breast, 가슴 부분은 mammary, 여성의 유방을 마마라고 합니다. 뒤에 바로 나오죠. 그 다음 arm, 위팔의 경우에 brachial, 원래는 brachium이고요. brachial은 형용사형이죠. 그 다음 팔 오금 부분을 antecubital, front of elbow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ntebrachial이라고 하면은 forearm, 전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손목 wrist는 carpal이고요.
손바닥은 palm이고 형용사형은 palmer죠. 그 다음 손가락은 finger는 digital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복부의 경우에 abdominal, abdomen, 배에서 abdominal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생식기 부분은 genital 해서 reproductive orga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리 윗부분을 thigh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 부분은 femoral이 되겠고요. 아랫부분은 leg가 되죠. leg. leg의 경우에는 fibula 혹은 peroneal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잘, instep, 발목 앵클 부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지털, 토의 발가락 역시 손가락과 같이 디지털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발등은 등 부분, 도잘이라고 하는 것이 등 쪽의 뜻인데 그곳의 명사형인 도줌해서 발등은 도줌 오브 푸트가 되겠고요. 이것은 사실 코에서도 도줌 오브 노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그 부위는 포로니알, 그 다음에 무릎 부위는 파텔라, 프론트 오브 니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사타구니 부위를 인고이날, 그로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힙 부위를 칵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힙본의 명칭이기도 한데 칵사에서 이제 칵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꼽 부위를 umbilical, umbilicus의 형용사이고 navel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가슴 부위, 체스트 부위를 pectoral, pectoralis major, minor 할 때 나오는 그 pectoral이고요. 그 다음에 스터넘이 있는 부위를 sternal, 그리고 턱 부위는 chin, mental이 되겠죠. 그리고 cheek, 볼 부위는 buccal, 그리고 안와는 orbital, eye cavity가 되겠고, 이마 부위는 forehead 부위는 frontal, 그리고 머리 부위는 head는 cephalic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뒷면에서 다시 사람의 뒷면을 보았을 때 계속한다면 뒤통수 부위의 백업 헤드를 occipital, 뒤통수 후두부라고 부르고, 에크로미얼은 한 번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널 컬럼이 있는 부분을 vertebral, 이라고 그러고, 암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brachial 두 번째 나왔고, 등 쪽은 dorsum, 도잘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팔 오금의 뒷면, 엘보 부위는 cubital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허리뼈가 있는 부분, lower back 부분을 lumbar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엉덩이뼈가 있는 쪽을 sacrum, between hips가 되겠고, 그 다음에 궁둥이 부분 gluteal, buttocks가 되겠고, 그 다음 회음 부위, anus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perineal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허벅지, thigh 부분은 femoral이고요. 다리의 오금 부분을 popliteal, back of knee가 되겠죠. 그리고 종아리 뒷부분을 sural 혹은 calf라고 부르죠. 그리고 ankle 부위가 있고, sole 같은 경우 plantar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앞쪽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체강, 바디 캐비티 중에서 cranial cavity, 브레인을 컨테인하고 있고, 그 다음 vertebral canal 같은 경우에 스파이널 코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thoracic cavity 하면은 흉강이 되겠고, 이 thoracic cavity 내에는 pleural cavity라고 해서 폐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pericardial cavity라고 해서 심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양쪽에 있는 플루랄 캐버티 사이에 있는 부분을 종격동이라고 해서 미디에스티넘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죠. 그리고 다이아프램을 사이에 두고 토레식 캐버티와 앱도미널 캐버티가 나누는데요. 앱도미널 캐버티는 원래 앱도미노 펠빅 캐버티로 하나이고요. 실제 펠빅 캐버티와 나누어지는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는 다이아프램이 있어서 토레식 캐버티가 확실히 나눠지지만 펠빅 캐버티와는 원래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앱도미노 펠빅 캐버티가 맞는데, 일반적으로 골반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펠빅 캐버티로 따로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앱도미널 캐버티와 펠빅 캐버티로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해부학 전체에 대해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해부학은 우리 몸의 구조 및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전통적으로 맨눈 해부학, 그로스 아나토미, 토포그래피컬 아나토미, 마크로스코픽 아나토미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요것과 현미경 해부학,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조직학에 해당되는 마이크로스코픽 아나토미, 히스톨로지 로 나누고 그리고 발생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맨눈 해부학은 표면 해부학인 surface anatomy 혹은 living anatomy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신경 해부학인 neuro anatomy도 포함하고 현대의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일종의 관찰하는 툴인 내시경을 이용한 endoscopic anatomy,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장비를 이용한 영상 해부학, 이미징 어나토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네, 해부학은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구조와 기능상 관련이 있는 것을 묶어서 연구하는 것을 계통해부학, 시스테믹 어나토미라고 했고 인체의 부위별로 나눠서 연구하는 것을 국소해부학, 리저널 어나토미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는 교과서에서는 계통해부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현대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오히려 그 리저널 어나토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접근 방식에 대한 구분을 보면은 기본적인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 시스테믹 어나토미와 리저널 어나토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응용해부학, 어플라이드 어나토미, 주로 임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방사선 해부학, 라디오그래픽 어나토미, 임상해부학, 클리니컬 어나토미, 비교해부학, 컴패러티브 어나토미, 이것은 다른 종과 비교하는 것이고요. 절단면 해부학이라고 해서 크로스 섹셔널 어나토미, 이것은 CT라든가 아니면 MRI 같은 토모그램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용되는 이미징 기법에 따른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 서지컬 어나토미를 클리니컬 어나토미의 하부 분야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통 해부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계통은 동일한 생리적 목적을 위해서 함께 작용하고 서로 연관되어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는 총 10가지의 계통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계통의 종류를 보면 먼저 외피계통, 인테규멘터리 시스템, 피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뼈대계통, 이번 MK 해부학에서 주로 다루었었던 내용이죠. 스켈레탈 시스템, 여기에 이제 관절 계통인 아티큘러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계통, 머스큘러 시스템, 다음에 배우실 내용이죠. 신경계통, 이번 학기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너버스 시스템, 감각기관을 포함하는 너버스 시스템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 소화계통, 다이제스티브 시스템과 그 다음에 비뇨계통, 유리너리 시스템, 그리고 생식계통,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혹은 제니탈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호흡계통, 레스피러토리 시스템, 그리고 순환계통, circulatory system, 이것은 lymphatic system, 림프 계통을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ndocrine system, 내분비 계통 등이 있습니다. 계통해부학, 시스테믹 어나토미의 관점에서 저희가 다뤘던 골학, 뼈는 뼈대계통, 스켈레탈 시스템에 해당을 하죠. 뼈를 연구하는 학문 자체를 골학, 아스테올로지라고 부르는데 골학 자체가 해부학적 관점만을 다루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피지올로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가 있죠. 골학, 아스테올로지는 뼈의 형태, 물리 및 화학적 성질, 그리고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고요. 아나토미에서는 형태, 그리고 운동대의 기능에 관해서 다루게 됩니다. MK 해부학에서는 관절에 관해서도 좀 다루게 되는데 관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따로 아르트롤로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관절을 다루다 보면 특히 시노비얼 조인트에서는 대부분 인대, 그리고 아티큘러 캡슐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자체를 신데스몰로지, 신데스모시스라는 단어를 앞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파이브러스 조인트 중에 하나였었죠. 이 뼈대계통, 스켈레탈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알아봅니다. 뼈대계통 스켈레탈 시스템은 인체의 뼈를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연골과 관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뼈의 경우는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아주 단단한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의 하나로서 뼈대, 스켈레톤을 구성합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인체의 주요 장기인 바이탈 올간의 보호, 몸의 지지,
서포트, 그리고 운동, 무브먼트, 그리고 무기물, 주로 칼슘이겠죠. 무기물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조혈작용, 블러드 셀 프로덕션, 그리고 내분비 조절, 엔도크라인 레귤레이션의 기능 등이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학문이나 다른 수업들에서 다루게 되죠.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해왔었던 뼈의 모양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를 해보면 대개 4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롱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팔이나 다리에서 볼 수 있는 긴 뼈로서 주로 운동을 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는데 휴머러스나 피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짧은 뼈, 숏본의 경우에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구성하는 작은 뼈로서 주로 움직임이 없이 지지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손목뼈인 칼팔본이나 발목뼈인 타잘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작뼈, 플랫본이 있는데요. 근육의 부착을 위해서 넓은 면을 가지고 있는 뼈에 해당되는데, 스컬에 있는 뼈들이, 크레니얼 본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스캐퓰라, 어깨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이제 불규칙한 뼈로서 이레귤러 본이 있는데,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위에 3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특이한 모양의 뼈들을 말하죠. 네, 헤드앤넥에서는 하이오이드 본이 대표적이고, 그 외 맨디블과 맥실라도 이레귤러 본입니다. 그리고 전체 몸통에서는 볼테브라라든가 세이크럼 등은 이레귤러 본에 속하죠. 기타 위의 분류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분류할 때 세사모이드 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줄, 텐던의 내부에 묻혀 있으면서 운동할 때 힘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예가 인체에서 제일 큰 세사모이드 본인 파텔라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손과 발의 뼈에서 세사모이드 본이 불규칙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죠. 또 뉴마틱 본, 공기뼈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속에 다수의 공동 캐버티들이 있는 뼈로서 대표적인 것은 위턱뼈, 맥실라, 맥실라 안에 있는 맥실라리 사이너스 같은 것들, 스페노이드 본도 그렇죠. 그리고 벌집뼈, 에스모이드 본 같은 경우도 뉴마틱 본에 해당됩니다. 자,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사람의 뼈의 총 개수가 206개인데요. 요것을 이제까지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이름을 복습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학기 때 배우신 헤드앤넥 어내터미에서 스컬과 하이오이드 본을 합친 것을 배웠었죠. 그때 다뤘던 뼈들이 총 몇 개가 되나요? 23개였습니다. 스컬에 있는 뼈는 크게 뉴로크레니움 혹은 크레니얼 크레니움과 그 다음 페이셜 크레니움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뉴로크레니움의 경우에는 6종 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는 단독, 싱글, 언페어 본이었고요. 2개는 페어드 본이었는데, 페어드 본을 얘기해보면 퍼라이탈 본과 템포럴 본이 페어드 본이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 프론탈 본, 에스모이드 본, 스페노이드 본, 아시피탈 본의 경우에는 언페어로서 그냥 4개가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6종 8개가 뉴로크레니움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셜 크레니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페이셜 크레니움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하이오이드 본을 포함할 때 9종 15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언페어드 본이 3개니까 기억해보면 맨디블, 대표적인 언페어드 본, 하이오이드 본, 그리고 보머, 네이절 septum의 후방을 이루는 뼈이죠. 요 3개가 언페어드 본이었었고, 페어드 본은 맥실라, 팔라타인 본, 자이고마틱 본, 인피리어 네이잘 콩카, 라크리말 본, 네이잘 본, 이렇게 6개였습니다. 6개는 페어드이기 때문에 12개가 되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언페어드 본인 맨디블, 보머, 하이오이드 본의 경우에 각각 하나씩이어서 15개가 되죠. 여기까지 말했었던 헤드앤넥에서 나왔었던 뼈 총 23개가 있었죠. 그 다음 MK 해부학에서 배웠었던 뼈대 중에서 액시얼 스켈레톤을
계속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스컬과 하이오드 본 역시 엑시얼 스켈레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척추 볼테브럴 컬럼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총 26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먼저 서비컬 볼테브라 해서 그 목뼈의 경우에 7개가 있었었죠. 애틀란스, 엑시스, 그리고 C3, C4에서부터 C7인 볼테브나 프라미넌스까지 총 7개. 그 다음 등뼈 thoracic vertebra의 경우에는 립의 개수와 같은데 립이 개수가 한쪽에 12개, 양쪽에 24개, 남녀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착되는 thoracic vertebra가 T1부터 T12, T12까지 12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lumbar vertebra 5개이죠. L1부터 L5, 그 다음 마지막 세이크름하고 칵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더하기 12개 더하기 5개 하면 24개에다가 세이크름 칵시스를 하나씩 더하면 26개가 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갈비뼈, 립이 24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갈비뼈의 앞쪽에서 연결이 되는 주로 이제 스토노코스탈 카틸리지로 연결되는 스터넘이 있죠. 그 뼈가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엑시얼 스켈레톤이 되는 것인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머리뼈, 스컬에 22개, 하이오이드 본에 하나 더해서 23개, 그리고 척추뼈, 볼테브럴 컬럼에 있는 26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되나요? 그러면 49개가 됩니다. 여기에 갈비뼈 24개를 더하면 73개, 73개가 되고요. 마지막 스터넘을 더하게 되면 74개가 되면 몸통뼈대 엑시얼 스켈레톤 74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 어펜디큘라 스켈레톤, 팔다리 뼈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팔다리 뼈대 어펜디큘라 스켈레톤을 세볼 때 먼저 팔뼈, 팔뼈는 64개입니다. 64개. 그리고 다리뼈는 62개이죠. 다리뼈가 팔뼈에 비해서 한쪽 편, right나 left side로 봤을 때 하나가 작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빼고 더하는 것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타설본이 7개이고 칼팔본이 8개라서 그 숫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간단히만 얘기하면 맞겠습니다. 먼저 bones of upper extremity에서 숄더 거들이 있죠. 숄더 거들의 뼈의 숫자가 2개죠. 클라비클하고 뭡니까? 스캐퓰라 2개가 됩니다. 그 다음 윗팔뼈인 휴머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러스 아래쪽에는 얼너와 레디어스가 있어서 2개입니다. 여기까지 개수를 살펴보면 숄더 거들 2개, 그 다음 윗팔뼈 하나, 그 다음에 레디어스 운나 하면은 5개밖에 안 되죠. 5개밖에 안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손의 뼈가 많죠. 손에 있는 첫 번째 칼팔본 8개, 그 다음에 메타칼팔본이 몇 개죠? 손가락이 5개니까 5개입니다. 그 다음에 팔란지스 오브 핸드가 총 14개에 해당되죠. 왜냐고요? 엄지손가락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5, 3, 15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를 빼면은 14개가 됩니다. 따라서 손에 있는 뼈들의 개수를 합쳐보면 손가락 14개, 그리고 손가락 밑에 있는 손허리에 해당되는 메타칼팔 5개, 그리고 칼팔본 8개를 합치면 14 더하기 5 더하기 8, 몇 개죠? 27개가 되죠. 이 27개에다가 숄더 거들 2개, 휴메러스 레디어스 운나까지 3개를 합쳐서 5개가 되면 27개에다가 5개를 더하면 32개가 됩니다. 이 32개를 좌우로 해서 2배로 만들면 64개, 64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ones of upper extremity는 6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리뼈. 다리뼈의 경우에는 먼저 힙본이 있죠. 힙본이 펠빅 거들인데 이건 뼈가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1개. 그 다음에 피머와 티비아 피블라가 있어서 4개인데 이렇게만 따지면 숄더 거들은 2개, 펠빅 거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리뼈에서 하나가 모자라야 될 것 같지만 대신 다리뼈에는 파텔라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다리뼈도 역시 발뼈를 제외하면 총 5개입니다. 결국 숫자의 차이는 발뼈에서 나타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잘본이 7개로 칼팔본보다 하나 적죠. 그 다음 메타타잘은 5개 똑같습니다. 그리고 팔렌지스 오브 푸트 14개 동일하죠. 따라서 14개 더하기 7개 더하기 5개를 하게 되면 총 26개가 되는 것인데요. 이 26개에다가 위에 있었던 펠빅 거들부터 티비아 피블라까지 합쳐서 5개를 더하면 31개가 되고, 이것을 좌우라서 2배로 만들면 62개, 62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뼈 중에 하나인 이어 아시클이라고 해서 귓속 뼈들이 있는데요. 잉쿠스, 말레우스, 스테이프스의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귀도 양쪽에 있으니까 총 6개이죠. 자, 그러면 엑시알 스켈레톤에 해당되는 거 74개, 그리고 팔다리 뼈대 어펜디큘러 스켈레톤에 해당되는 것들이 합쳐서 136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귓속뼈, 따로 분류되는 귓속뼈 6개를 합치게 되면 몸통뼈대와 팔다리뼈대를 합쳐서 200개이고요. 귓속뼈, 이어 아시클 6개를 합치면 총 206개가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들 뼈의 이름들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K 해부학에서 다루었던 아스테올로지 골학,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